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또는 정치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병역 문제는 주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병역 문제의 이면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특정 국가에 제대로 속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병역 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국민이 타 국가로 이민을 가게 되면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전에 국가와 지금 이민 오려는 국가 사이에 전쟁이 나면 누구 편을 들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에 온전히 속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생존과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병역 비리를 저지른 유명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과연 그들이 이 국가에 속할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개인의 생존과 정체성을 담보하는 국가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는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업이 초국가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한 개인과 그에 속한 집단의 국가관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다시금 강력한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란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 개념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입니다. 국가를 알지 못하고는 한 개인이 온전히 설 수 없고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룹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기만 한 국가에 대한 개념을 각 개인이 제대로 정립해 나갈 때 그 개인이 속한 국가의 모습도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다양한 국가의 모습과 그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견해와 작가 본인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정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 즉 국가론은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저자는 총 4가지의 국가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국가론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익숙한 국가주의 국가론입니다. 국가주의 국가란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질서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국가론에서는 한 개인보다 국가를 더 우선시합니다. 즉,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 하나만 놓고 본다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리나 어떤 법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이 부당한 마음을 먹는다면 결과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통치권을 방어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을 희생시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을 희생시켜 또 다른 한 개인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안보만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원하는 특정 기업의 폭주나 특정 재화와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수의 국민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불공평함을 느끼게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 전복이나 혁명으로 이어져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주의 국가론은 전통적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부의 재분배, 사회복지에 관한 생각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입니다.
이 국가론에서 말하는 국가는 공공재의 공급자로서만 역할만 수행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깁니다. 로크와 아담 스미스가 제안한 이 국가론은 시장 경제의 발달과 함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론은 자유에만 집중을 하면서 평등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자유를 보장하면 알아서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재능, 조건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계속 더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론을 채택한 나라 중의 대표격인 미국을 보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과 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과 달리 일반 사기업에 비싼 돈을 주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사설 보안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혜택들은 돈이 많은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와 신체적 안전에 있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크스의 국가론입니다. 위의 두 개의 국가론은 일단 국가 자체를 인정하고 그 역할에 집중하는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는 국가라는 것을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최초로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정작 그는 국가를 부정하고 정치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을 근간으로 한 국가들은 더 강한 국가적 색채를 띠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결국은 소멸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론의 내용을 차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 볼 때 국가는 하나의 필요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홀로 국가를 부정한다 한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개인은 싫든 좋든 어떤 식으로든 한 국가에 속해야 하고 그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입니다. 이는 고대의 철학자들이 주창한 이론입니다. 과거 힘의 논리가 가장 강력한 권력 획득의 수단이 되었던 시대에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맹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핵심은 국가란 선과 정의 그리고 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저자는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기에 모두가 원하는 공공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도 완벽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목적론적 국가론은 독재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자유시장 경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다수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만한 국가론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